지난 19일이었지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있는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정의 의미와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인제대 통일학부 진익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이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일단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관계입니까? 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면 이제 동맹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만 네네. 그 이전 단계가 이제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포괄적 전략적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다음에 전략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이지 않고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동의하는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미 관계는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지금 동맹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맹 관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분야 군사 분야라든가 일부 분야에서는 거의 동맹에 준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동맹의 바로 밑단계가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이번 협정으로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예. 서로 조약 서명하고 나서 그 금수산 영빈관이죠. 영빈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때 흥미로운 얘기, 매우 관심 가는 얘기는 네네. 푸틴 대통령이 이 유엔의 대북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미 그 러시아는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자동차를 선물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푸틴의 말은 영속적인 유엔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고 그걸 깨겠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는데 이번 협정에도 보면은 지난 2000년 조약에 비하면 양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 보면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즉 투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 투자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양한 경제, 관광 뭐 이런 분야에서 협력, 그다음에 변강 협력이라고 북한을 표현하는데 아마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실현되려면 유엔 제재를 위반해야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하나씩 이걸 위반하면서 경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제재 실컷 해놨는데 여기에서 좀 구멍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엔이 안보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혀 기능을 못 하고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의 어떤 대안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 국제적인 어떤 사태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려된 상황들이 하나둘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게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네. 이게 어떤 뜻을 가지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푸틴과 김정은은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과거 61년도에 맺었던 그 구조약에 있었던 내용인데 2000년에 수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자동 군사 지원이 아니고 접촉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이제 61년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보다 전제가 좀 달려 있는데 전제는 유엔 헌장 51조 그다음에 자국의 국내법에 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그 조건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국내법은 냉전 시기하고 다르게 지금 뭐 민주주의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법에 준한다고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유엔 헌장 51조라는 건 안보리가 보장하는 개별 자위권 그리고 집단 자위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보리의 결정 이전에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 대응하는 공격을 할 수 있다. 방어권 차원에서. 그게 이제 개별 자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리가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단 자위권은 동맹인 경우에는 서로 도와줄 수가 있다. 예, 이것도 예.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51조 얘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문장에서는 이제 방위적인 정당 방위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표명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그 구조약인 2000년 이전의 내용처럼 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네. 협정에 서명한 즉시 효력이 발효가 되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발효는 거기 조약 마지막에 23조에 보면은 예. 비준을 받고 나서 발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비준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 우리말로는 이제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1월과 9월에 1년에 2차례 정도 열립니다. 예. 아마 9월경에는 열리게 되면 이것을 비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두마 하원을 거쳐서 연방 평의회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한 가을쯤 정도 되면 발효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북한은 또 여러 가지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과 남조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적대적인 두 개 국가다라고 민족 문제 이런 거 다 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네네. 다음 최고인민회의, 즉 올 9월쯤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 개헌도 해야 되거든요. 예.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을 지금 아마 수정하고 다듬고 있을 텐데, 이런 것과 함께 비준 문제, 러시아와의 조약 비준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관련된 군사적인 어떤 지형의 상당한 변화가 이번 그렇네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준비에 법적 기반을 다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게다가 보니까 이제 10년 후 효력 정지 같은 한시적 조항 없이 무기한 유효하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유효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61년 조약에도 10년이라고 되어 있고 2000년 조약에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다시 과거로 이제 돌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10년이라는 거는 뭐 상당한 오랜 기간입니다만, 이거는 어떤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중국하고의 그 조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중국 조약은 61년 이후에 아직까지 변화된 적이 없는데요. 중국은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효력 정지되는 게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야만 효력 정지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그 다음 단계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1년 이후 효력 정지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일단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비준 전에 조약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왜 북한이 이렇게 조약 전문을 공개를 했을까요? 예. 2000년 조약에 비하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2000년에는 그 관계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동신문 2면 하단에 조그맣게 기사만 실리거든요. 네네. 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과거 61년도 7월에 했던 합의, 그때 모스크바에 김일성이 직접 가서 프루시초프와 같이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노동신문 6면 중에 4면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그 1면의 조약을 다 공개하고 또 서로의 연설, 김일성과 프루시초프의 연설까지 다 실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위기 국면이 많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네네. 또 미일 방위 조약이 개정되면서
그런 위기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대대적으로 보도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러시아와 관계가 상당히 또 격상된 거기 때문에 네네. 노동신문 거의 절반 6면의 절반에 걸쳐 가지고 크게 4개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북한 대중들에게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아마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에서 한번 눈치 볼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서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또 한국, 남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명분은 방어적 개념을 주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은 아마 뭐 새로운 블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규모의 블록을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나라들의 블록 플러스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일부 중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냉전 시기에 일부 볼 수 있었던 형태만큼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 못지않은 블록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의 그동안 제재 틀 이게 2017년에 유엔 제재 23975 이후에 네네. 아직까지 그 유엔 제재가 수정이나 어떤 폐기나 변동이 없거든요. 북한은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발적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예예.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뭐 돌아설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유엔 제재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엔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국제사회가 앞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하나의 숙제로 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노이에서의 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무시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네, 이제 북한이 좀 이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그리고 대형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그 휴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라든가 네네. 고물풍선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는 참 망신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물론 대형 충돌 가능성은 높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상호 이익이 없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건 맞는데 이 돌발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에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했었던 배경이 당시 5월 달에 우리 쪽에서 보낸 전단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했고 결국 6월 16일 날 폭파된 거거든요. 불과 보름 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파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사인이 서로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김정은은 긴급하게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임시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북한이 온라인 중회의로 그 중앙군사위원회 소집한 경우 처음 봤어요. 네네. 그리고 긴급하게 이걸 모든 걸 중단시킵니다. 김정은.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여정의 어떤 그 대남 노선하고 김정은과는 서로 뭐 보안 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돌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도 지금 전단 살포 관련해서 김여정이 3차례인가 지금 담화를 발표했는데 21일 날도 발표했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이게 어떻게 번질지 참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 방문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이 좀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푸틴이 돌아가고 당분간은 큰 국제 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도발 재개를 시사할 만큼 좀 현재 남북 사이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남북 대화가 중단돼 있고 군사 대화 채널도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엔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 충돌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또 미국과 러시아는 거의 간접 전쟁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 위기를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이나 또 재건할 수 있는 프로토콜, 프로그램 같은 걸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너무 표현의 자유로만 맡길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제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